많은 한국 기업들이 하다못해 대기업마저도 좋은 제품을 갖고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아직도 폐쇄적이고 또 변화를 싫어하는 일본 시장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혹시나 우리가 일본의 이런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제대로 스터디하지 않은 그런 좀 탓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일본 시장의 특징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한 후에 진출을 한다면 좀 성공할 확률이 높겠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일본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보는 것은 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특징을 상식적인 수준이라 그럴까? 그래서 한번 두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상호 신뢰관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특히나 고객과의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본의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품을 팔려고 하지 말고 신용을 팔아라, 또 제품이 아닌 인간성을 팔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에서 아주 세뇌가 박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기업 문화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 서구의 비즈니스 세계를 거래적 판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비해서 일본 시장은 관계적 판매라고 구분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노사 간에도 이 대립 관계가 기본이잖아요. 일본에서는 노사 간에도 이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대체로 기업의 위험을 공유하고, 또 사측에서는 노조의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노사 간의 이익이 될 만한 협상으로 상당히 이제 부드럽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좀 적대적인 협상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일본의 그 소비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의 가격보다는 좀 품질을 우선시하려는 이런 이제 고객의 성향의 니즈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서구와 다른 일본의 거래 관계, 관계적인 계약이 성립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 섬나라이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집단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형성이 집단 내에서는 상당히 안정감을 유지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좀 불안하게 여기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가격이 좋다, 제품의 질이 좋다, 이것만 가지고 일본 시장을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기업의 미래 가치, 안정성, 이것도 확인을 시켜야 되겠지만, 거래처에 예를 들어서 기륭화복에도 좀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접촉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국가 간의 관계 또는 기업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일본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소비자들이건 당연히 품질도 좋고 가격까지 저렴하면 베스트이겠지만, 일본 소비자들은 이 부분에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이런 속담이 있을 만큼 저렴한 것을 좋아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반대 개념입니다. 일본 속담에 이제 공짜보다 비싼 건 없다 이런 이제 속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뭔가 공짜를 더 주면 물건이 잘 팔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물건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안 팔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제품에 대한 견고성, 또 안정성, 그리고 신선함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고, 또 과거에 자기가 계속해서 써왔던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잘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스위칭 코스트라고 해서 전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소비자들이 이런 가격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좀 일본 시장에 진출하려는 많은 한국 기업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품질의 고급화를 추구하면서
또 브랜드 가치를 올리면서 그런 가운데 좀 길게 내다보고 긴 안목으로 좀 일본 시장을 공략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뭐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라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뭐 팔리지는 않겠죠. 따라서 고객의 요구, 불만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또 니즈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재빨리 제품 기획하고 생산하는 과정에 반영을 한다면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지금서부터 드리는 이 질문은 제 주관적인 의견과 또 고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시청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그 다른 의견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겠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을 뛰어넘거나 또는 비슷한 위치에 올라온 각종 경제 수치 또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에 벌써 실질 임금에서 일본을 뛰어넘었고요. PPP 기준 1인당 GDP는 2018년도에 이미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월급을 받아도 한국이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더 많다는 의미죠. 노동 생산성에서도 일본은 한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인당 GDP가 한국이 한 3만 5천 불 정도에서 전 세계 2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좀 앞선 3만 9천 불, 22위입니다. 얼마 차이가 나지 않죠. 국가 경쟁력에서는 오히려 우리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일본이 34위, 그리고 한국이 27위니까요. 국가 신용 등급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한국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본의 관료 출신인 경제학자 이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G7 회원국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일본 사회에 경고장을 날린 적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본을 우리가 무시할 만큼 일본 경제가 형편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전체 경제 규모를 보면 역시 일본 기업의 시가총액 규모가 한국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요. 또 외환 보유액에 있어서도 비교하면 여전히 한국은 일본에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일본 경제를 앞설 만큼 뛰어난 기술력, 또 기초체력은 튼튼한가? 일본을 무시할 만큼 일본 경제가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에서 제외해도 될 만한가?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1949년 패전한 후에 유카와 히데키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노벨 과학상을 받았죠. 현재까지 보면은 노벨 수상자가 일본계 미국인까지 합하면 29명인데요. 그 중에서 기초과학상만 25명입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재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일에 충실해서 그 부분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노벨상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뛰는 운동선수들처럼 단시간에 어떤 압력을 가해서 끌어올릴 만한 그런 상들은 아니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에 축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초과학 분야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왜 기초과학에 튼튼했느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 첫 번째 강의가 바로 이제 메이지 유신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때부터 일본은 과학기술의 기초를 다져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이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이 시간의 축적의 부족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19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을 한번 방문하고 나서 일본의 과학기술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이 과학기술을 좀 발전시켜야겠다. 그래서 대전에 이제 대덕 연구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한 100여 년 정도 뒤처졌다라는 거죠. 시간의 축적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일본보다 부족했다라는 이야기이지 우리의 기술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뒤떨어졌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시간이 계속해서 축적이 된다라면 우리가 일본과 굳이 뭐 우리가 일본의 경제를 제쳤다, 또 우리가 일본과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자체는 의미가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2023년 올해 들어서
어떻게 해서 한일 간에 상당히 이제 관계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상호 간의 경제 협력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 협력을 통해서 한일 양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떤 건가를 한번 좀 뒤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도 역시 잘 살아보세 이런 자신감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재 정권과 군사 정권 시절에도 그 뜨거운 교육열을 통해서 IMF 때에도 전 국민이 외환 위기를 극복해야겠다 이런 다짐 또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0년대 들어서 우리 IT 혁명에 우리 대한민국이 올라타면서 디지털 문화로 전환이 되고 현재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에서 또 다른 약간 상수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야, 경제력에서는 좀 일본을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지 않니? 이런 다짐이 좀 암묵적으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 녹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수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변수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이야 일본을 따라잡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일본을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슬램덩크가 한 450만 관객을 동원을 했고요. 또 스즈메의 문단속이란 만화 영화는 550만을 돌파 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일본은 어떨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넷플릭스 순위 10위권에서 한 6, 7개가 한국의 콘텐츠입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도쿄의 한인타운 시노쿠부를 순례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걸 SNS에 계속 올립니다. 또 한국어를 섞어서 말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맛있어 데스네 이런 식으로요. 격세지감을 느끼는 부분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우리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좀 멀었던 나라였었죠. 그런데 그 심리적으로 멀었던 나라가 이제는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서 한일 양국이 공생관계, 아니죠, 협력관계가 유지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한국이나 일본은 서로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앞서 노벨 과학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원천 기술과 기초과학이 튼튼하다. 그런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죠. 반면에 한국은 어떨까요? 일본보다는 구슬이 적지만 우리는 그것을 꿰맬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디자인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양국이 경제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 역사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경제적으로 한 번도 앞선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 12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경제강국 일본에게 무엇을 배울지, 또 우리가 놓친 점이 무엇일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마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다른 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다르게 얻은 그 실마리들을 한 곳에 모으면 정말 좋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겠죠. 일본 경제사를 통해서 혹시 우리 경제 또는 경제 정책에 뭔가 도움될 만한 그런 팁을 좀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라도 있었다라면 제 강의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총 12번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